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 횟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비리 감추기와 매일매일 바뀌는 정책으로 물타기 하려는 토론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선을 마친 내년 4월 이후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보겠다는 의도를 가진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 초선 의원들이 이 대표와 만나 최근 언행에 대한 시정과 일부의 사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 당내 갈등은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못마땅해도 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28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세가 둔화하면서 병상을 제때 배정받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지만 해당 소방서는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주의만 주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여러 번 모욕을 줬다는 진술은 감찰 과정에서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차 접종이 빠르게 확대되고 지난 6일 방역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환자 규모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영향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행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위중증 환자 감소로 연결되려면 시차가 필요하다며 5일에서 10일 이후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식약처장이 밝혔습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치료제가 세포 실험 단계에서 코로나의 다양한 변이에 모두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다만 화이자가 시행한 임상시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투약 시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를 거쳐 무증상을 보인다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해도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항공사와 병원 등의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바람에 필수 시설인 병원과 항공사 운영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가 속출하면서 직원들의 빈자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Obviously, they're frustrating for the passengers who are affected, and they're frustrating for the airline employees who are not able to work and not possibly able to earn that paycheck because of it. 미국 보건당국은 인력 부족 사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격리 기간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염자가 자가격리 뒤 무증상을 보이면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전염이 증상 발현 이전 1, 2일과 이후 2, 3일 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입증됐다는 게 닷새로 줄인 이유입니다. 만약 격리 5일 뒤에도 고열이 지속하면 격리는 계속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격리 정책도 조정했습니다.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감염자 접촉 이후에도 격리 기간 없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기하급수로 퍼져 검사 키트 부족 사태마저 불거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대응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But it's not enough. It's clearly not enough. If I had
We'd known we would have gone harder, quicker if we could have.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와는 달리 증세가 가볍고 무증상도 많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보건당국이 격리 기간을 줄였지만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사회적 대응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87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영업이익은 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 제조업 등 소상공인 빅3 사업체의 피해가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소상공 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종사자 87만 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도소매업이 31만 3천 명, 숙박 음식점업 25만 2천 명, 제조업에서는 5만 9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또 예술, 스포츠, 여가업 3만 9천 명, 교육 서비스업은 2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휘청거렸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이 12.2% 준 것을 비롯해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3.4%, 교육 서비스업은 7.7%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400만 원이 줄며 1년 전보다 43%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업의 영업이익이 85.2% 감소했고 교육 서비스업 66.4%,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56.8%와 48.7%가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총 부채는 1년 전보다 48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모든 산업에서 부채 보유 비율이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소상공인 전체 사업체 수는 1년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50대와 60대 사업체는 줄어든 반면 20대 이하와 30대는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1만 3천 개가 증가했는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창업 열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43조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이달 국내 소비 심리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9로 지난달에 107.6보다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체감 경기가 나빠졌음을 의미합니다. SKT, KT, LG U+ 등 국내 이동통신사 3곳이 4세대 이동통신 LTE로 벌어들인 초과 수익이 18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원가 자료를 토대로 초과 수익을 계산한 결과 과도한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21년 현재까지 약 10년간 이동통신 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합계 약 18조 6,023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연평균 1조 8천억 수준입니다. 이동 3사들은 LTE 서비스로 초과 이익을 거두어야지만 다음 세대 서비스인 5G, 6G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5G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도 LTE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연 7조 원 정도 마케팅비로 쓰는데 이 통사들이 영업이익이 보통 1년에 통신사한테 한 2, 3조 가까이 나기 때문에 거의 영업이익의 한 2배, 3배 가까운 마케팅비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3, 4조 원 더 빼면 그 정도 충분히 저희가 1년에 10만 원 정도는 할인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서울의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대상지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 사업이 끝나면 약 2만 5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지역은 모두 102곳.
여기서 1차로 59곳을 거르고 다시 심의를 거쳐 21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제일 먼저 해제됐던 종로구 창신 숭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중랑구 면목동 일대, 강북구 수유동과 도봉구 쌍문동 일대, 은평구 불광동과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양천구 신월 7동 1구역과 구로구 가리봉 2구역, 영등포구 당산동 6가와 관악구 신림 7구역, 그리고 송파구 마천 5구역 등입니다. 여기엔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지정일은 14년 6월인데요. 15년부터 신규 구역 지정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3년까지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1차 선정됐던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과 용산 한남 1구역 등 관심이 쏠렸던 지역은 탈락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구별 한 곳씩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구 단위 계획과 맞지 않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는 후보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21곳에는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른바 2종 7층 높이 제한 제외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정비사업이 끝나면 서울 지역에 약 2만 5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난 9월 23일로 고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앞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동일한 투기 억제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전국 주요 현안 여야 선대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질렀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앞지른 게 아니라 둘 다 뒤쳐졌는데 조금 덜 뒤쳐졌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약간 실수를 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실점을 해서 어찌 보면 지지율이 내려가서 예. 지금 약간 우리가 지지율 앞서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실수해서 상대방이 못해서 내려간 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거든요. 예. 조금 실수를 만회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올리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40% 이상대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 예.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책 행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공약이라든지 그런 네거티브보다는 파지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을 지금 이제 제안하고 있고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해서 올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 행보에 더욱 주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과 이후에 행보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뭐 한 하루 2개 정도 소화하는 일정들이 5개로 늘었다 뭐 이렇게 분석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 일정을 많이 잡은 게 어떻게 분석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선대위가 상당히 좀 안정돼 가고 그다음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체계화돼 가니까 여러 일정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만큼 이게 절박하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일정 또 많은 현장의 목소리,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 낮은 데서부터 듣자. 이게 윤석열 후보의 최근 어떤 선거운동 기조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선대위 회의에서는 전시에 준하는 채다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그럼 뭐 지지율이 조금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 겸손하게 또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센 표현까지는 좀 과하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다듬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책 행보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유권자들과의 또 스킨십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또 아들 배우자
추가 논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 제기했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마 당의 지금 정희경 의원이신가요? 아마 정희경 정경희, 의원. 정경희. 정경희 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 그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됐었던 그 아마 큰아드님 같고 예. 이분이 수시 전형으로 아마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삼수를 했었는데 이 지금 수시 전형의 경쟁률이 50대 1 정도로 대단히 높았다라는 것 같고 이게 오비 일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 자제분이 들어간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신 것 같습니다. 수시 전형이긴 한데 그 안으로 좀 들어가면 수시 특별 전형이냐 일반 전형이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나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로 반박 의견을 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짚었죠. 그러니까 삼수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삼수 이렇게 넘어갈수록 수시에 좀 영향을 덜 받. 그렇죠.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재수한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수시 특별 전형이라고 그러는데 수시 일반 전형이다. 그래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이상이 1등급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과목이 1등급이었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논술이나 학종 50%씩 반영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 봐서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근데 지금 이거를 팩트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정경희 의원님하고 한 66명 이분들이 같이 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뭐 분명합니다. 이게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해라. 안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게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책 특권에 안 들어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제가 보기에 좀 막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관련한 또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또 번역 오류 논란 등으로 추가로 나왔는데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 이틀 전에 YT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많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뭐 미흡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뭐 그거 지금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번역이 잘못됐으면은 이제 독자분들이 안 사보시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저한테 지금 물어봐서 어떻게 뭐 없잖아요. 다시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면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제가 지금 거의 악마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겠죠. 네, 뭐 추가 의혹에 대한 아쉬운 감정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경진 의원부터. 글쎄 이제 일단 뭐 논문 표절이 질문의 핵심이시라면 논문 표절 부분은 뭐 검증을 담당하는 아마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표절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논문 표절과 관련된 논란을 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석사학위 논문 이게 표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표절 인정하겠다. 그리고 석사학위 반납하겠다. 근데 그게 행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지금 반납이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 본인은 스스로 석사학위 논문 자체의 어떤 표절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보면. 근데 상대 후보 배우자의 논문 표절 가능성을 가지고 시비를 가는 것이 과연 그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 드릴 수 있겠고. 근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배우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 그리고 내가 대학교 강사라든지 또 초빙 교수를 해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력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말씀을 기히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참모인 저 입장에서도 저 김건희 배우자의 사과를 국민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워딩을 보게 되면 이제 악마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 의해서 조금 다른 뭐 지적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거든요. 뭐 그러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한번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조국 장관 왜 윤석열 후보가 이게 자꾸 조국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조국 장관 부인, 아들, 딸 얼마나 검증을 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 따졌잖아요.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표창장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서 뭐 근무를 했는지 이거 다 따져봤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따졌단 말이죠. 수십 군데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수사를 하니까 또 언론이 사실은 몇 달 동안에요. 수십만 건 이제 언론 보도가 됐었잖아요. 지금 그거에 비하면은
저는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예.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랑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거나 애들을 가르치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 또 인정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검증 연합뉴스라든지 JTBC에서 했으면 20% 이상 나오잖아요. 20% 나올 이상 넘을 경우에는 표절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도 인정하면 돼요. 근데 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은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교도 하고 겸임교수도 하고 애들도 가르쳤단 말이죠. 어찌 보면 학문적인 성과로 받은 거거든요. 훨씬 중요하죠. 일반적인 정치인이 그냥 논문 검증하는 거하고요. 지금 이제 학자로서 아니면 이런 논문 검증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일선상에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한 마당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의문이긴 하지만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그 동양대학교에 있는 컴퓨터에서 또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위조한 서류의 문서 양식들이라든지 직인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적나라한 서류 위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무슨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징역 4년을 때리냐 이러지만 표창장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위의 사실 확인서, 허위 인턴 확인서 포함해서 최소한 서류와 관련된 것이 7건 이상이고 거기다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래 꺼내서 파쇄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자본시장 조작을 한 이런 부분의 범죄 행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이나 정경심 씨 가족과 김건희 씨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치환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 문제는 사실은 어떤 사항은 1997년, 98년도 일이고 어떤 건은 2003년, 2004년도 일이고 어떤 건은 2007년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으면 13년, 아주 길면 20년, 23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물론 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이나 문제 제기를 받는 것은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만 20년 전, 23년 전의 일을 가지고 본인이 조사를 받고 본인이 사실 확인을 하고 본인이 기억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 누구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면. 물론 김건희 씨가 잘했던 건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사과했고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누차 지금 말씀을 드려서 저도 사과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적 맥락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굳이 말씀을 더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정아 사건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사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가혹하게 했습니까? 근데 본인 부인에 관련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지금 해명한 것도 보면 부정확한 기재.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이렇게 서류로 보니까 정확하지 않네. 부정확한 기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누가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허위로 기재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교생 실습을 근무라고 얘기하고 미술 강사한 거를 교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두 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보면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수사할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다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 수사가 안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서 지금 5개 대학에 다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근무했던데 회사 다 가서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다 나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거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냥 약간 실수한 거다. 과장한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그럼 본인 수사했을 때 그 가혹한 잣대가 지금은 왜 본인 부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혹하지 않은 완전히 기준 잣대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로남불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사과한 마당에 제가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정아 씨 문제는 윤석열이 주임검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수 이과장이 주임검사였고 윤석열은 당시에 검찰 연구관으로서 중수 이과장의 수사를 돕는 보조검사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기소를 한 게 아니고 중수 이과장이 기소를 했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신정아 씨 같은 경우는 외국의 대학의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 학위증 관련된 위조가 있었고 그래서 신정아 씨는 이게 모 대학교의 유수 대학교의 정교수로 정직 교수로 발령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시간 강사한 것을 지금 정교수라고 정교사로 한 것처럼 지금 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정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이게 검찰 수사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짧게는 뭐 13년 전 일, 길게는 뭐 한 23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수사할래야 수사할 방법도 없는 사건이에요, 보면. 어쨌든 이 논란 자체는 그러한 아주 오래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고 내가 살아오면서 아주 오래전에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다치게 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 남아 있고요. 왜냐하면 2015년 이후에 공소시 7년이라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제출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사기는 10년이니까 또 문제될 수 있는 거라서 수사 대응이 전혀 아니다라는 건 단정적인 것 같고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남의 일에는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이 이렇게 무디냐. 그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그게 어쨌든 공정과 정의를 명분으로 나온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상황적 맥락이 조금 다르다. 그럼 사과한마 등의 그런 부분은 좀 맥락이 다른 부분이 이게 민주당이 참 이재명 후보가 저질렀던 문제라든지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되는 거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점은 이 정도예요, 보면. 그러니까 후보 본인의 이만한 비리하고 후보 배우자의 비리나 문제가 되게 되는 이만한 것을 수평선상에 놔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던지고 있거든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의 삶에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반문 드리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 부인도 뭐 공직자가 아니었고요. 아들, 딸도 공직자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했던 거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럼 본인한테는 그렇게 잣대가 무디냐 이걸 묻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네, 조 전 장관도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똑같이 바라봐 달라 뭐 이런 또 언급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검증을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토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미 없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해서 다시 또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두 후보 발언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배장동인이 백현동인이 하는 거는 사건이 배당돼도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런 얘기를 나오셔서 저한테 하면 되잖아요. 꼭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러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둘 다 안 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특검을 받으면 토론한다. 특검을 안 받으면 안 한다. 이래놓고는 특검을 안 하게 만들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가 거부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발목을 잡아서 못하게 하는 그 작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녹취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중범죄가 확정적인 수준의 후보와는 토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언젠간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조만간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 군데 장이 마련이 될 것 같고 당장에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아마 토론을 18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1대1 토론만 해도 3번을 했었어요. 그 1대1 토론도 한 뭐 50분 정도씩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스탠딩 토론 제대로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 관훈클럽은 사실은 이게 무슨 후보들끼리 토론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나온 관록 있는 30년 이상 된 언론인들이 얼마만큼 윤석열 후보에게 아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졌습니까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지금 토론의 과정 중에 있고 이재명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하고도 당연히 토론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도 후보께 그러니까 토론하면 뭔가 토론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이게 얘기 어떤 뭔가 각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도대체 저 사람의 생각은 뭐고 저 사람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가늠할 길이 없어요. 가령 기본소득 같은 경우 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50만 원 주겠다가 하다 나중에는 그냥 한 2달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렸거든요. 보면 이게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예.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원전 정책은 도대체 뭡니까? 예. 이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 자체가 워낙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의 생각이 뭐고 이분의 정책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뭔가를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순간순간 현란하게 뭔가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 예. 정책의 어떤 맥락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답답할 것이고 어차피 토론은 지금부터 수없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정책적인 맥락이 좀 잡히면은 윤석열 후보도 얼마든지 그 토론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또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 특검을 수용하면 토론에 나서겠다 이렇게 조건부 토론을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조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특검 얘기, 뭐 중범죄자 얘기, 그 다음에 뭐 말 바꾼다 얘기, 온갖 얘기 하고 있지만 결국은 토론하기 싫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뭐 그런 말 바꾸기 했다? 토론에 나와서 그거 따지면 되죠. 그럼 국민들한테 검증받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바꾸십니까? 왜 이렇게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윤석열 후보 아시겠지만 예전에 많은 국민들이 알아요. 프롬프트 없으니까 2분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뭐 대본 없으면 말 못 하는 거냐. 차라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프롬프트 쓰게 해달라. 그럼 토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저런 핑계대로 국민들은 다 압니다. 아니,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토론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토론하기 싫어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법정 토론 말고 12번을 했습니다.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토론을 피하면은 국민들이 아마 금방 알 겁니다. 아, 토론을 회피하고 있구나. 자신이 없구나. 지지율이 아마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뭐 지금 제3의 후보들도 다 토론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국민들한테 뭔가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3프로 TV가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1대1 토론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각자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걸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공중파에서 아니면 일반 이런 데서 왜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뭐 토론 더 이상 회피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방송 나와서 이제 시차를 좀 달리해서 인터뷰한 내용들, 그러니까 정책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 참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삼지대에서도 계속 토론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근택 대변인께서 조금 말씀이 과했던 게 아니 지난번에 원희룡이나 또는 홍준표 이제 후보나 또 유승민 후보하고 1대1 토론회 할 때 무슨 프롬프트 놔두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종이 쪽지 한 장 안 놔두고 1대1로 토론했을 거래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예, 아마 뭐 시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정 토론 전에는 한번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아마 여러 번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여야 선대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70여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선대위는 내부 지지층 다지기 그리고 외연 확장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 이후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대위 밖에서 비판하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당내 반발도 거센데요. 오늘 신문에 나온 만평도 관련 내용이 많았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지금 뭐 만평들 보시면 이름은 나오진 않았지만 눈엣 가시에 그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이준석 대표인 것 같고요. 또 이러다 다 죽어 하는 그 또 어르신은 김종인 위원장인 것 같은데 두 분의 감상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표님 요새 너무 심해요. 만평이기 때문에 그냥 만평으로. 아니 만평이 심하다는 게 아니고 예. 저런 만평이 나올 만해요. 우리 대표님 빨리 정신 차리고 그냥 얼른 돌아오세요. 예, 얼른 방송 돌아오셔라. 틀림없이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으실 텐데 대표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30대에 당 대표를 했으면 언젠가는 이 윤석 대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할 기회도 올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 하실 때 당 대표 하실 때 잘 해야 돼요. 예. 국민들 앞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재임 시절에 예. 그의 행동은 묵직했으며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소구력이 있었으며 그의 생각은 매우 깊어 보였다. 이 느낌을 국민들이 받아야
나중에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또는 20년 후가 됐든 이준석 대통령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라든지 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밖에 나가서 말씀 무진장 많은데 도대체 이게 정권 교체에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 대표께서 왜 이리 가벼우실까? 대표 한마디는 한마디가 천금인데 왜 저렇게 과거에 평론가 하시던 만큼 그냥 말을 이렇게 쏘아붙이고 계실까?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대표님, 이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 한마디 아끼시고 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로 할 때 그의 생각은 깊었으며 그의 행동 거지는 묵직했고 그의 인격의 향기가 흘러나왔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혹시 영상 편지 보내시는 것좀 진심으로 그렇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방문한 것도 그렇고 윤핵관을 죽이고 이준석을 살리기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들도 내놨던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게 저는 꽉 못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지명된 분이 한두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선대위에서 물리고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들어오기 전에 6본부를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좀 해체해서 다시 만들자, 좀 슬림하게 하자. 이제 이거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적 쇄신을 하라는 건데 민주당도 한번 그렇게 했거든요. 슬림하게 만들고 인적 쇄신 처음에 만들었던 거 좀 물러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인 경우에는 굳이 선대위 직책이 없어도 선거운동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활동도 가능하고. 근데 꼭 인적 쇄신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좀 여론이나 좀 변했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안 하고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잘 납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원하는 게 좀 달라진 모습 보여라 이거거든요. 그게 그래야만이 아마 지지율도 반등 가능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요구가 제가 보기에 전혀 먹히지 않는 구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도 뭐 기획을 하고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돌아오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또 남겼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과 대선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수업 공간을 복원한 기억교실이 국가지정 기록물로 영구 보존됩니다. 4.16 민주시민교육원은 오늘 단원고 4.16 기억교실 기록물이 국가지정 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4.16 사회적 재난이라는 중요 사회사건에 대한 기록물로서 당대 교육문화와 재난을 둘러싼 집합기억의 공간 기록물로서 의의가 있다고 지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섭니다. 피해자 30명은 더는 국가의 자발적 배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손해배상액은 모두 132억 원이지만 소송 비용 부담을 고려해 우선 1년치 위자료 18억 원을 각각 청구하고 추후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피해자 13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법원이 제시한 25억 원 보상안에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자 또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고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는 1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새밑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큐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